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도 잘 다녀오셨죠? 그렇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아니, 해남 진도 완도의 맛집. 월, 화, 수, 목 예, 서울에서 방송 출연 강연회 예, 치열하게 합니다. 예. 금, 토, 일, 3일은 해남 완도 진도 두더지 작전. 더 치열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진도 예, 후배 언론인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형님은 어디에서 그렇게 열정적 예. 에너지가 건강이 솟습니까? 그래서 목표가 뚜렷하면 다 된다. 그리고 운동을 해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그러니까 참지 않고 말하고. 참지 않고 말하고. 예, 오늘 참지 않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인요한 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선뜻 할 거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정치 발전이 되느냐 분란이 오느냐는 좀 두고 보자 라고 했는데 김종인 예, 전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정치가 이렇게 됐냐. 인조원 같은 사람이 혁신위원장 이렇게 좀 부정적 평가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아무튼 긍정 부정 평가를 받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영입해서 당의 개혁과 혁신, 젊음을 끌고 갔어요. 아니 돈도 검찰도 없는 양반이 대통령 당선된 건 바로 그런 영입을 통해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민주화를 필요로 했을 때 이우정, 예, 문동환, 박영숙 예.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민주대 87년, 반민주 88년, 90년. 그렇죠. 그리고 한때 또 우리 정치인들이 기업과 굉장히 부정이 심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깨끗한 정치를 요구했을 때 서영훈 예. 선생, 흥사단 이사장. 흥사단 이사장, 진짜 선비 아니에요. 예. 깨끗하신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을 영입해가지고 민주당 대표로 선거를 치렀고 젊은 피 수요를 인해서 과거에는요 인재 영입의 단지가 시민단체, 예. 제야 그리고 총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김근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뭐 우원식, 우상호, 오영식, 이인영 다 들어온 사람. 예, 예. 질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민주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라면 어떤 사람들 영입하고 싶으세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대 정신이 뭐냐 이걸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우선 민주주의를 탄압한 검찰주의자가 집권을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빡고 오라이 시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탄압을 받은 집단이 이제 또 과거처럼 시민사회나 제야 총학은 아니에요. 저는 언론계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언론계에서 매우 많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방송, 신문 등 언론계에서 좋은 인재나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그래도 검찰 개혁을 해서 검경 수사권 독립을 해준 경찰이 아무 소리 못하고 다 희생됐어요. 그런데 경찰은 표를 계산하더라도 검찰보다 100배는 많습니다. 여기서 또 현실 정치인의 면모가 나타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강서구청장도 진교훈 전북청장 경찰차장을 데리고 맨 먼저 갔다니까요. 예, 예. 검경 대결로 가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면은 핍박받은 언론계, 경찰, 좋은 사람들을 영입하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 총선 국면은 민주주의 회복 여기에 목표를 두고 민주주의의 후퇴로 인해서 탄압을 받은 언론인들
경찰들 뭐 이런 거고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다음 대선 때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심플해야 돼요. 예.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박지원이 왜 인기가 있냐? 말을 쉽게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똑같은 그 얘기. DJ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플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민주주의 후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잖아.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 총선 후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잡아갈 것이다. 그렇게 봐요. 예.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그에 저항하거나 탄압받은 사람들 뭐 방송사 사장들이나 뭐 간부들 몇 사람 얼굴에 떠오릅니다. 머릿속에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경찰도 방송사 있고. 사장이다. 누구도 할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지 말고 진짜 누가 봐도 또 국민들한테 내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좋죠. 방송 사회자들도 좀 몇 명 와야겠는데요. 지금 이제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게 화제가 된 게 인유한 위원장의 이제 영입부터 됐는데 어제 아침 조선일보에 예. 세 번 띄우잖아요. 예. 이걸 우리 민주당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그 아쉬우신 거죠. 실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셨어요? 당의 개혁과 혁신은 인적 쇄신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요한 사람들을 딱 영입하면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총선 나가겠네. 이걸 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민주당은 한 발 늦어. 그래서 내가 늘 쓰는 소리가 대장쟁이도 새가 달궈졌을 때 때려쳐야지 그 지혜가 있는데 왜 새가 식었는데 때리냐 이거지. 예. 왜 뒷북 치냐 이거지. 앞북을 쳐야지. 이제부터는 앞복을 좀 쳐달라. 예. 정치는 사람인데 사람이 메시지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유한 위원장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메이치미디어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좀 올렸어요. 국민의힘 이로 인해서 인유한 영입으로 인해서 내년 1월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해서 어디가 가장 표가 많이 나왔을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시나리오 1. 인유한 위원장에게 맡겨 분위기를 정리하고 공천은 김기현 대표를 통해 대통령의 뜻을 관찰한다. 시나리오 2. 인유한 카드로 분위기를 반전하고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서 중도와 민주당 일부를 영입한다. 시나리오 3. 인유한 위원장이 잘하는 듯 하다가 여권 핵심과 갈등을 빚고 중도 하차하며 국힘의 수도권 의원들이 계속 반기를 들어서 영남 중심 김기현 체제도 붕괴한다. 박 시장님이 투표한다면 어디다 투표하시겠어요? 3번이죠. 3번.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측이신 거죠? 예측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예. 또 혁신위원장 위에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가 있잖아요. 나는 김기현 대표가 뭐 엄청난 권한을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주었다. 김기현 대표는 권한이 없어요. 뭐 있었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줬다. 그렇죠. 그런데 딱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명령을 잘 복종한 용산 여의도 출장소장 역할을 했는데 예. 그 역할을 만약에 주었다고 하면은 인요한 위원장은 여의도 출장소 제2소장이 된다. 대리, 소장 대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됐든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나라도 국민의힘도 미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타겟을 다시 대통령에 맞춰야 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예. 상습적 거짓말을 하셔요. 보세요. 절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면서 체리따봉 보내는 것도 애교로 보지만은 보십시오. 강서구청장 선거에 예. 그래도 김기현 대표는 정치를 해봤으니까 우리가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무공천이다 했는데 뭐 내가 복권했는데 해가지고 가버렸잖아요. 원인 제공자를 공천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조용하게 간섭하지 않고 김기현 대표나 혹은 인유한.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맡길 뿐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명령하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일부의 주제를 그걸로 잡았습니다. 인요한과 윤석열의 궁합. 인요한 위원장이 올해 5월에 저희 유튜브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나와서 좀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뵈니까 굉장히 괄괄한 분이에요. 아, 그렇죠. 예. 아주 괄괄하죠. 그래서 강대 강으로 붙지는 않을까. 그 인요한 위원장도 이제 대통령이니까 예. 근본적으로 예우는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간섭 명령에는 절대 복종할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저희 그 방송 나오셨을 때 그 영상 잠깐 좀 보겠습니다. 김대중 선생님 보고 선생님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전두환은 살아있는데 왜 보복을 안 합니까? 굉장히 격한 말을 제가 했어요. 그걸 왜 그때 이제 반말을 했어요. 그 녀석을 가만히 놔두냐? 그 사람 죽이는 미소 활짝 웃으면서 뭐 손자 보듯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무슨 것이요? 98년에 이제 뻥쭉 뛰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의도의 BIP석에 딱 가문의 영광이죠. 그게 근데 아니 머리 벗겨진 사람이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 옆에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과 있고 아주 난 격분을 했어요. 마음속에 왜 이 거룩한 장소에 저 사람들 내가 참 미성숙한 거예요. 그 인요한 위원장이 괄괄한 성격에다가 기자들 만나서 첫 마디가 다 바꿔야 된다. 옛날 이건희 회장 발언 비슷한 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주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도해야죠. 예. 주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 성격상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간섭하고 명령하면 들이받을 자릴 거다. 거라 나는 간다. 하고 나와버려요. 벌써 왜냐하면 그분은 의사 아니에요. 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진료소장하면 되는데 구차하게 안 한다. 그렇죠. 그 점에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 총리처럼 한판 붙을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그 인요한 위원장 말씀은 좀 그렇고 이 정도 하고 또 한편에 이 여권을 보면 인요한 위원장 맞은편에 김한길 또 위원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정치적 난국에 직면한 윤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의 조언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김한길 대통합위원장 정부 쪽 사이드에 계신 거죠. 이 양반이 입법부 여의도 쪽으로 와서 뭔가 역할을 할 거라는 거를 미리 예고처럼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박 실장님이 늘 보는 조선일보인데 주말판에 박돈규 부장이 직접 인터뷰했는데요. 그 인터뷰를 보면 김한길 위원장이 정치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까가 거의 그 주요한 답변들이 다 나와 있는 그 박돈규 부장이 일종의 특종을 한 건데 박 기자가 물어봅니다. 대통령을 자주 만나나요? 예, 한 달에 몇 번은 봅니다. 통합이 보고사항만 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70년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입니다. 이 아부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대통령은 다 24시간 열심히 해요. 이 양반 처음에는 열심히 안 했잖아요. 어쨌든 예. 뭐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열심히죠. 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김한길 위원장이 나는 정치 얘기를 포함해서 대통령과 의견을 많이 나눈다는 거를 거의 직설적으로 얘기한 건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했더니 또 전직 소설가답게 자연식품 간판을 건 장사꾼과 건강식품 간판을 건 장사꾼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지만 내용은 비슷비슷한 물건을 팔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게 보십니까? 김한길 위원장 제가 잘 알죠. 알죠. 그리고 특히 높은 사람의 귀를 붙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거를 책으로 하나 쓰면 30만 권 팔리는. 그리고 이제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예. 예를 들면은 조정래 태백산맥, 예. 황석영 장길선
김영주, 객주, 김주영. 김주현. 예. 네, 죄송합니다. 이런 소설을 보면은 등장 주인공들이 수백 명이에요. 예. 왜 이렇게 하는데 김한길은 딱 두 사람,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이 스케일이 거기에요. 은근히 디스하십니다. 저 말씀이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예, 자, 본인이 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나 매일 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한길 위원장은 전화 안 했다. 그리고 내가 혁신위원장 추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쩐지 인요한 위원장의 말을 믿고 싶어요. 거기를 믿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김한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당 대표로는 어려워요. 예. 비대위원장도 어려워요. 혁신위원장도 어려워요. 혁신위원장이야 뭐 혁신위원장이야 이미 인요한 아니, 갖고. 그 전에도 왜냐하면은 보수층에서 안 좋아하죠.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 실장, 즉 비서실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의 간판이 된다든지 이런 거 좀 힘들고 그건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권력 바로 옆에서 조언자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렇죠. 예. 아니 그걸 잘하시는 분이에요. 실제하고 좀 많이 경력이 비슷하잖아요. 정당의 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아직 그분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아직 안 했죠. 정책기획수석까지 했죠. 근데 어쨌든 실장님 보실 때는 당의 간판이 되기보다는 권력 옆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 그게 잘하실 거다 그렇게 봐요. 김한길 위원장은 그 길을 가세요라고 조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 할 때 그 뭐 총리설, 국정원장설 이건 아니다. 여기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보수층에서 반대를 해요. 그 선친 문제나 자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가더라고요.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동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왕 국민통합위원장을 한다고 하면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적격자예요. 그런데 거기를 김한길 위원장이 가서 국민통합보다는 정치적 조언을 많이 하겠구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드바이저가 되지 간판이나 전면에 나서기는 좀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일단 패를 돌리고 그러나 그의 강한 성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하지 않는 성격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한편 인요한 위원장의 반대편에 있는 김한길 위원장이 등판할 기회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마 개편이 있다면 대통령 실장으로 가지 않겠냐는 게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 실장이 얼마나 큰 거예요. 과거의 정권에서는 103가 예.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이었어요. 거기다 104 하면은 여당 대표까지. 예, 예. 지금 굉장히 큰 거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은 104를 103를 두 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때 올리는 거예요. 해남, 진도, 완도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해남 고구마로 아침 식사. 아니 또 맛집 낮에 전복도 하나 먹고. 아니 맛집 하나 소개시켜 달라니까요. 여기 광고 좀 넣을게요. 진도 김이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먹으니까 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특산물 젊고. 특산물 선정까지 오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해야죠. 예. 기자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작가, 전업 작가가 됐는데요. 조기동 작가는 얼마 전까지 조선일보 경제 분야 기자를 했다가 퇴사했고요. 지금은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조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수도권, 경기도, 인천 등지의 판세, 선거와 관계되는 사회적인 변화 이런 얘기들을 좀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부에 정치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해봤어요. 예. 네. 지난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서울 강서구 네. 여기가 이제 수도권의 표적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면서요. 강서구가 결국은 서울에서 좀 외곽 지역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굉장히 비좁고 비싸다 보니까 이제 외곽으로 점점 확장되잖아요. 서울의 실질적인 경계가. 비슷한 현상이 강서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강서구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2000년에 52만 명이었는데 2023년이 되면 2018년에 6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좀 줄어가지고 56만 4천 명 정도인데요. 일단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 늘어난 인구를 어디에서 수용하느냐?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섭니다. 뭐 마곡 이런 데죠. 마곡도 그러고 90년대 초에 보시면은 뭐 가양동, 등촌동 이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2010년대에는 마곡에 기업도시가 들어서죠. 새로이 들어오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는 굉장히 좀 경기도의 인구 변화,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변화를 강서구가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표심 변화도 굉장히 좀 경기도의 표심 변화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원래는 강서갑은 호남계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셌고 강서을은 국힘 계열 내지 보수 계열이 셌었는데 이게 점점 점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어떤 화이트 칼라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세가 세졌거든요. 예. 그러다가 2020년까지 셌다가 21년, 22년에 국힘 쪽으로 넘어갔다가요. 이번에 다시 그 재보궐선거에서 싹 2020년 정도에 그 총선 당시에 표심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변화가 가장 크죠. 지금 현재 인구도 제일 많고 네. 당연히 선거구도 제일 많은데 이 경기도에 늘어난 유권자는 어디서 온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다 서울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서울 사람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방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경기도 인구가 2010년에 한 1,157만 명이었고 2022년에 1,350만 명입니다. 한 193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 십몇 년 동안에. 예, 12년 동안에. 와. 그래서 연령대로 따져보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20대가 20만 명 늘었고 40대가 12만 명, 50대가 86만 명 늘었습니다. 30대가 21만 명 줄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좀 현상인 거죠. 경기도에 그 인구 유입이 어떻게 됐나 한번 좀 시도별로 인구 순 유출입, 그러니까 나간 사람하고 들어온 사람하고의 차감한 그 자료를 봤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144만 명이 들어왔는데 인천도 13만 명 유입이 됐고요. 그런데 서울이 126만 명이 유출이 됐습니다. 일단 서울서 빠져나간 사람이 꽤 있고 그런데 광역시급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 유출이 있습니다. 가령 부산이 27만 명이 빠져나갔고 예. 대구가 19만 명, 그다음 울산이 7만 명, 광주가 6만 명이 빠져나갑니다. 부산 외곽 내지는 대구 외곽으로 갔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 도별 단위도 살펴봤는데 경북, 경남, 전남 지역에선 오히려 순유출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광역시의 인구들이 점점점 이제 계속 서울로 안 오고 경기도로 몰려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겠죠. 자, 상대적으로. 정리하면 경기도의 인구는 최근 10년, 13년 동안에 뭐 한 100만 명 넘게 늘어났는데 그건 그 전에도 그런 추세는 계속됐고 대부분 서울에서 내려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 같은 광역시에서 올라온 사람도 꽤 된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와 선거에 반영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이거는 일단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좀 지역 자체가 굉장히 젊어지고 직종도 아무래도 제조업 생산직은 점점 이제 경기도에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화이트 칼라 비중이 높아지면서 표심이 점점 좀 민주당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거꾸로 경기도의 전통적인 지역 조직은 쇠퇴하고 있다. 내지는 어떤 전형적인 경기도 지역이 전형적인 신도시들의 선거구적인 특징을 다들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박이 플러스 서울에서 내려갔다기보다는 서울에서 이주해 간 사람, 그 다음에 남쪽 삼남지방에
올라온 사람들이 또 구성되어 있는데 또 어느 지역보다 젊은 사람이 많다. 네. 이런 특징에서 실장님 지금 그 광역자치단체별을 볼 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지역구가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또 경기도고 뭐 수도권이 전체적인데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파트 값이 상승하니까 서울에 있는 서민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경기도로 갔고 또 지방에 있는 광역도시는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오는데 주택난이 도저히 서울에 올 수 없으니까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변화가 있죠. 예.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신다면 경기도 압승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취해야 됩니까? 적합한 인재를 영입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젊은 층이 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강서구에서도 그 국민의힘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충청권 뭉치자 이걸로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반발이 있었는데 그 젊은 세대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로 공천을 잘해야 된다. 정책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아까 강서 같은 곳은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서울로 전부 출퇴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 주택 교통 문제가 굉장히 젊은 층한테 어필한다. 어필이 된다. 결국 그 민주당을 떠난 20대, 30대들 어떻게 붙잡을 거냐. 예. 그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예. 있습니다. 예. 네, 경기도 인근의 삼포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삼남매의 일상을 다룬 건데 삼남매가 특징이 다들 지하철에 의존해서 딱 보면 이제 그 삼포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군포가 연상이 되는 지명 자체죠. 군포 국철을 타고 서울의 먼 길까지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고소득 직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고 회사원이긴 하지만은 또 계약직도 있고 두 번째로 자산이 그렇지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으로 꽤 약자인 젊은 층들. 그러니까 이런 계층들이 결국 민주당을 떠난 게 그 2022년 총선 대선과 대선 이후에 지선에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한 원인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가? 이런 정치적인 기획을 하는 게 경기도 표심을 더 갖고 오기 위해서는 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2030 대책을 잘 세워야 되고 그 핵심은 결국 아까도 얘기한 교통과 주택 같다. 교통과 주택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의 생활 세계에서 가장 부합하는 정치적 기획이 있어야죠. 정치적 기획 내지 정책적 기획들. 미국의 이제 50개 주 중에서도 선거에 따라서 민주당을 찍기도 하고 공화당을 찍기도 하고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가 이제 50개 중에서 사실 15개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빠른 건지 변화에 민감한 건지 거의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이 스윙 스테이트화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농촌형이 있었고 도시형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네. 그러면서 단일 선거구와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그 국힘 입장에서 보면 탈환해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건데 12개 선거구 중에 지금 11개가 민주당, 국민의힘이 하나란 말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원이나 위원장들이 바로 이런 대체로 유리하지 않은 형태 속에서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하고 이제 뭔가 액션이 나오겠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웬만하면 해보겠느냐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셋값 변수가 빠진 상황에서 지난번 지방선거보다 더 훨씬 어려워진 선거다. 아주 어려워요. 뭐가 좀 추천 나오겠는데요? 실장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통장들 10만 원씩 더 준다. 이런 서신 공작도 나오던데 주는 건 좋죠. 예. 통장 이장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전문가들이 본 대로 인구 변화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 아니에요. 예. 예. 그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고 지금 가면요. 사실 저도 대학로 그 소극장을 잘 가는데 젊은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 또 여의도에서 퇴근 시간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 퇴근하는 것 엄청나요. 그런데 지방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남의 경우 6만 5천인데 과거 자유당 때는 국회의원이 3명이었어요. 신망설령 때. 6만 5천인데 진도하고 한 선거구에다 지금은 완도까지 선거구를 합니다. 그런데 6만 5천 중에서 유권자가 6만 1천이에요. 아이고야. 진도는 더 높고 완도는 더 높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잠재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1.9 OECD에서 내년에 1.7이라고 하잖아요. 미국보다 G7보다 낮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 여기에서 온다. 우리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해야지 수도권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죠. 이 수도권 얘기를 들은 이유는 결국 이제 국힘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정당화 노력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압박이 과연 어디까지 반영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점쳐보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메이치미디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투표 올린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반응이 나온 거는 인유한 카드로 분위기를 반전하고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나서서 중도와 민주당 일부를 영입한다. 이게 이제 47%였는데 그 두 번째가 39%, 인유한 위원장이 잘하는 듯 하다가 여권 핵심과 갈등을 빚고 중도하차하며 국힘 수도권 의원들이 계속 반기를 들어 영남 중심 김기현 체제도 붕괴한다. 이게 근데 재밌는 게요. 밤사이에 사만, 인유한 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 그리고 영남당 체제의 붕괴, 이게 밤사이에 상당히 또 숫자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좀, 이게 저희 시청자들이 이제 뭐, 민주당 지지 성향도 있겠지만, 보는 눈이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하루는 산뜻하다. 예. 그것이 있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이런 게 하니까는 좀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지금 아침 보도가 많이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평가한 것은 더 큰 데미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이재명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양양자까지 중도 보수 신당을 창당하면서 거기에서 대부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길로 가는데 거기에 과연 수도권 젊은 층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강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이후에 국민의힘의 변화. 있는 듯 하지만 아직 미진한 상태. 오늘 이 시간 현재의 상황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지원 실장님 그리고 조기동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